제7화 마이너스 죽음에 맞추는 법. 눈을 떴을 때 소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쓰러져 있었는지 가늠하지 못했다. 동굴의 천장은 여전히 같은 높이에 있었고 균열 사이로 스며드는 빛도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익숙하지 않다는 감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야 몸의 상태가 천천히 따라왔다.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들어왔지만 깊지 않았다. 가슴 아래까지 내려가지 못한 채 중간에서 멈췄고 그 상태로 잠시 머물다 빠져나갔다. 그는 숨을 더 밀어넣지 않았다. 전날의 기억이 아직 선명했기 때문이다. 무리해서 이어붙이면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몸이 알고 있었다. 소녀는 그대로 누운 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은 느껴졌지만 박동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세지는 못했다. 박동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리듬에 몸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맞추는 순간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다. 상체만 세운 채 잠시 멈췄고 그 상태에서 다시 숨을 쉬어보았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경로가 전날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막힌 듯 느껴지던 지점이 조금 비켜나 있었고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즉각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 차이를 붙잡았다. 의식적으로 붙잡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에 따라 움직임을 멈췄다. 숨을 더 깊게 쉬지 않았고 심장을 억지로 누르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자 몸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전날처럼 거칠게 밀려오지는 않았고 통증도 동반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 감각은 오래 머물지 않고 사라졌다.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갔으면 다시 무너졌을 것이다. 그 사실을 그는 설명 없이 이해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았다. 여기까지라는 선이 분명히 있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미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소녀는 그 지점에서 멈췄고 그 멈춤이 전날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로 그의 수련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니, 수련이라 부르기에도 애매한 시간이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오래 참으려 하지 않았고 흐름을 끝까지 끌어오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멈췄다가 풀고 다시 멈추는 짧은 반복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추느냐였다. 실패는 여전히 많았다. 멈추는 타이밍을 놓치면 곧바로 가슴이 접히는 느낌이 들었고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전날과 달리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줄어들었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에 스스로를 되돌릴 수 있는 순간이 아주 짧게나마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이 그의 기준이 되었다. 혈국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를 눌러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고
붉은 물의 냄새도 변함없이 코를 찔렀다. 하지만 이전처럼 적대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견딜 수 있다는 말과는 달랐다. 더 이상 즉각적으로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소녀는 동굴 밖으로 나와 계곡을 바라보았다. 물은 여전히 붉었고 바위는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시야가 이전보다 또렷했다. 그는 손을 물에 담갔다가 천천히 빼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애매한 온도가 손바닥에 남았고 그 감각은 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차이였다. 동굴로 돌아온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책은 곁에 두었지만 펼치지 않았다. 이제는 책이 먼저 그를 끌어당기지 않았고 그는 그 점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글자가 아니라 몸이 기억한 그 짧은 경계였다. 그는 다시 숨을 멈췄다. 이번에는 오래가지 않았다. 심장이 한 번, 두 번 뛰는 동안만 유지했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풀어주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려다 멈췄고 그 멈춤이 전날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조급함은 없었다. 더 가고 싶다는 욕심도 들지 않았다. 지금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지나고 다시 낮이 왔다. 정확히 며칠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녀는 더 이상 그 시간을 세려하지 않았다. 시간은 기준이 되지 않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이어지고 있는 거였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쓰러지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낸 것은 아니었고 몸이 가볍게 느껴진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하루의 끝에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그 변화는 작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소녀는 그 사실을 오래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 순간 또다시 욕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멈추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날 밤 그는 동굴 입구에 섰다. 바깥의 빛을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다. 아직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지금 나간다면 이 몸이 다시 어긋날 것이라는 예감도 분명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는 죽지 않을 선이 어디쯤인지 알 것 같았다.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그는 이곳에서 계속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소녀는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죽음에 맞추는 법은 그렇게 몸에 남았다. 혈곡을 벗어났을 때 소녀는 곧바로 걷지 못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어와 가슴을 채우는 느낌이 지나치게 낯설었고 그 낯설이 곧 불안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빛은 생각보다 강했고 눈을 가늘게 떠도 시야가 쉽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혈곡 안에서 익숙해졌던 어둠의 농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발바닥 아래의 땅은 단단했고 밀리거나 반응하지 않았으며 그 무반응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렸다. 혈곡에서는 땅과 공기가 늘 몸을 떠받치거나 눌러왔지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조하지 않았고 모든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숲이 열리자 소리가 쏟아졌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새가 날아오르는 소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딪히는 작은 마처럼들이 한꺼번에 귀로 밀려들었고 그는 그 소리들을 가려내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귀 안쪽이 울리고 머리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조차도 통증이라 부르기에는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그는 다시 숨을 고르는 대신 숨을 멈추는 쪽을 택했다. 심장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다만 박동의 속도를 의식하며 그 흐름이 지나치게 빨라지지 않도록 지켜보았고 그렇게 잠시 버티자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낮아졌다. 그제야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사람이 다닌 흔적은 곧 길이 되었고 길은 마을로 이어졌다. 해가 기울 무렵 보인 마을은 작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고 연기가 오르고 목소리가 섞여 나오는 풍경은 혈곡 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생동감이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 소리들을 한참 동안 들었다. 웃음과 말다툼, 일상에 불필요한 소음들이 섞여 귀를 때리자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아직 이곳에 완전히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마을을 우회해 길을 따라 움직였고 그날 밤은 숲 가장자리에서 잠을 청했다. 이틀째 되던 날 비명이 들렸다. 그 소리는 날카롭지 않았고 길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힘이 빠진 채 찢어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멈췄고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짧게 스쳤지만 몸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숲 안쪽으로 다가가자 장면이 보였다. 3명의 사내와 그 앞에 쓰러진 노인 하나. 노인은 이미 저항할 힘을 잃은 상태였고 사내 중 하나가 발로 차며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었다. 그 광경은 특별히 잔혹하지도 보기 드문 일도 아니었지만 소년의 시선은 노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쉬는 얼굴, 피와 땀으로 젖은 수염, 갈라진 입술이 겹쳐지며 오래전에 보았던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내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비웃듯 말을 던졌고 곧 칼이 뽑혔다. 칼은 녹슬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소년은 칼날보다 그 떨림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달려드는 움직임은 거칠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칼끝이 어깨를 스치며 옷을 찢었고 통증은 없었으나 균형이 무너졌다. 넘어지는 순간 땅이 등을 때렸고 숨이 막혔으며 그 사이 다른 사내가 몽둥이를 휘둘렀다. 옆구리에 충격이 전해졌고 뼈가 울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프지는 않았다. 대신 숨이 끊기며 흐름이 흐트러졌고 그는 그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땅에 떨어진 칼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손에 쥔 순간 무게와 균형이 생각보다 낯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 쥐는 칼이었다. 익숙하지 않았고 손에 잘 맞지도 않았다. 사내가 다시 달려들었을 때 그는 배지 않았다. 칼을 휘두르기는 했지만 날이 아닌 면으로 밀어내듯 사용했고 상대의 다리를 치자 사내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이 달려왔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피하는 대신 몸을 틀어 칼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살이 갈라졌지만 깊지는 않았고 상대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다. 마지막 남은 사내가 도망치려 하자 소녀는 잠시 멈췄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도 들었지만 그는 칼을 높이 들지 않았다. 대신 다리를 베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3명 모두 쓰러졌고 노인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칼을 내려놓았고 그제야 자신이 처음으로 칼을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리고 그 칼이 누군가를 죽이는데 쓰이지 않았다는 점 또한 그날 밤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 몸에는 상처가 남았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기준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두를 뵐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베어야 할 자는 따로 있다는 것. 그 기준이 앞으로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